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행히 아무 문제가 없기도 하지만 사고가 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부상과 함께 후유증으로 고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증상으로 불편을 주는 걸까요? 불편한 증상에 따른 재활치료 역시 정도에 따라 기간이나 방법이 달라질 텐데요. 한의학에서는 교통사고 후에 살펴야 하는 증상, 그리고 치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오늘은 한방치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이서운의 키친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교통사고를 경험한 분들은 후유증이 걱정입니다. 당시에는 괜찮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후유증이 생기지 않을까 불안감을 갖죠. 있을 수 있는 후유증의 위험이 오랜 시간 일상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서 잘 살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희대 한의대 침구과 김용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를 경험한 분들은 늘 후유증이 걱정입니다. 다행히 가벼운 타박상에 그칠 수도 있지만 또 사고에 따라서는요. 후유증의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사고를 흔히 요새 또 경험하게 되잖아요. 근데 요새 교통상해 증후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되게 교통사고로 인해서 차가 타고 있을 거나 아니면 보행자가 차에 어떤 사고를 생기기 때문에 관절이나 척추 쪽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는 뇌진탕 같은 것도 생길 수도 있고 또 뇌 안에 출혈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신경이 어떤 손상이 될 수 있는 전신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우리가 교통상해 증후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타박상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문제까지 발생하게 될 수 있거든요. 보통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면 특별한 외상이 없더라도 여러 가지 통증을 호소하고 후유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이런 교통사고 후유증은 대개 보면 사고 직후에 아마 하루, 이틀, 3일, 4일 또 길게는 수개월 뒤에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대개 교통사고로 추돌 상황이 되면 뒷목뼈가 앞뒤로 심하게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를 싸고 있는 인대나 근육에 상처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대개 보면 뒤에서 차가 부딪히는 그 후방이 추돌할 때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순식간에 목이 과신전되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목뼈 주위 인대나 근육이 놀래고 손상을 입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심하면 경추 신경에도 손상을 입어서 머리가 아프고 목이 아프고 또 목도 잘 안 움직이고 팔도 저리고 또 구역질도 나고 속도 미식미식하고 하는 현상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상은 없어도 그렇게 나중에 여러 가지 통증을 호소하시는 건데요. 교통사고 후유증이라는 게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생길 수 있어서 많이들 불안감을 갖게 되는데요. 그렇죠. 이제 교통사고 직후가 되면 경황이 없잖아요. 또 긴장도 되고 그러다 보면 몸의 감각이 둔해져서 어디가 아픈 줄 잘 모르고 있다가 며칠이나 몇 주 지나서 통증이 막 밀려오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당장은 괜찮은데 나중에 큰일 나는 거 아닐까? 이런 불안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통사고 후유증을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로 보는데요. 먼저 이제 신체적인 증상이거든요. 가장 흔한 것이 사고 충격으로서 편타성 손상이라고 해갖고 목이 마치 채찍처럼 휘둘려서 주변 근육하고 인대에 아주 미세한 손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목과 어깨가 뻣뻣해지고요. 움직임도 잘 안 되고 뭔가 좀 눌리는 감도 있고 그러다 보면 뇌로 올라가는 혈류의 흐름도 안 좋으니까 어지럽기도 하고 머리도 아프고 또 이제 충격에 의해서 척추 전체에 전달되면은 아무래도 허리나 골반에 통증도 생기고 또 신경이 세세하게 또 미세하게 눌리게 되면 순환이 안 좋으니까 팔도 저릴 수 있고요. 이런 게 대표적인 신체적인 정상이라고 하면 또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이게 몸의 통증만큼이나 무서운 게 심리적인 후유증이거든요. 우리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군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꾸 눈만 감으면 그 사고가 반복적으로 떠오르니까 나중에 운전하기도 어려워지고요. 이렇게 불안해지니까 잠도 못 자고 또 악몽을 꾸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자율신경에 영향을 주니까 소화도 안 되고 온몸에 힘이 빠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사고 당시에는 검사상으로는 정상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대개 이런 증상들이 시간이 지나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처음에 와서 이게 골절 아닌가 여러 가지 검사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가 얼마 지났다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면 사고 직후에는 앞에 말씀드린 우리 몸이 긴장하거든요. 네. 비상 상태에 돌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증을 잠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긴장이 풀리고 나면 이제 염증 반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평균적으로 보면은 2, 3일 또 길게는 뭐 수개월 후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사실 뭐 검사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뼈나 관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경우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신은 아픈데 검사에 아무 이상 없다고 하니까 또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고 직후에는 잘 발견되지 않지만 골반이 뒤틀어지거나 다리기가 달라진 것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뭐 디스크나 만성 통증 같은 것들을 겪을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염증 반응이 나중에 본격적으로 생긴다는 건데요.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뭐 통증이라든지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는 것 같은 부분일까요? 네, 그렇죠. 이제 말씀하신 통증하고 움직임에 제한이 오는 거는 네. 교통사고 후유증의 아주 대표적인 그 신체적인 증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충격을 받았을 때 우리 몸 보호하려고 아무래도 근육이 강하게 수축하고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좀 더 보면 뭐 움직임이 가장 불편해지는 거예요. 단순히 이제 아픈 것을 넘어서 평소에 하던 동작들이 힘들어지는 거 아프니까. 네. 예를 들면 뭐 뒤를 돌아보거나 옆을 볼 때 하면서 목이 뻣뻣해지고 네. 몸 전체를 돌려야 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고요. 아. 또 어깨가 결려갖고 옷 입기도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릎이나 뭐 골반 같은 것도 뻑뻑하니까 계단 올라갈 때 특히 내려갈 때 더 힘들어지는 경우 생기고 네. 또 일상생활하는데 뭐 양말을 신거나 세수하거나 그럴 때 허리를 굽히하고 되니까 허리가 끊어질 듯한 이런 통증이 생기는 거고요. 네. 그리고 통증은 뭐 단순히 뻐근하다, 욱신거린다 이런 것을 넘어서 또 여러 가지 팔까지 뭐 타고 내려가는 이런 찌릿찌릿한 정상도 생길 수 있고요. 네. 또 신경이 받아서 손끝 발끝이 저리는 뭐 마치 전기 오는 것 같은 느낌도 생기거든요. 네. 또 평소에는 괜찮다가 어떤 부위를 이렇게 눌러기면 악 하고 비명 소리 나는 이런 형태도 생기고요. 또 이제 담 결리는 현상도 생길 수 있어요. 네. 즉 근육이 미세하게 파열됐다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엉겨붙으면 마치 심하게 담이 결린 것처럼 몸이 무겁고 아주 찌뿌둥한 이런 상태가 지속되게 되는 거죠. 네. 또 교통사고에서 편타성 손상 증후군에 대한 지적도 있던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 말이 좀 어렵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편타성 손상 증후군은 용어 자체가 이제 한자로 돼 있는데요. 네. 편이라는 건 채찍편자고요. 타는 칠타자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채찍처럼 휘둘려서 발생한 손상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이거 한번 보시면 자동차 사고 날 때 추도 사고 할 때 한번 보면 네. 차가 만약 뒤에서 받쳐요. 네. 그럼 몸이 앞으로 튕겨가죠. 그렇죠. 그러면 안전벨트에 의해서 몸은 멈추지만 머리는 어떻게 해요? 아. 뒤로 젖히잖아요. 네.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강하게 이렇게 네.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마치 채찍을 휘둘렸을 때 생기는 이런 현상하고 비슷하고 해서 편타성 손상 증후군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편타성 손상 등은 사고 직후보다는 한 2, 3일 지난 뒤에 증상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채찍처럼 휘둘려서 발생한 현상, 충격이 가해졌음을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통사고를 경험한 분들이 걱정하는 게 또 척추 손상에 대한 걱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편타성 손상 증후군은 사실 이 목뼈를 포함한 경추, 척추의 어떤 손상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또 교통사고 났을 때 척추가 사실 우리 몸의 중심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큰 충격을 흡수하거든요. 그러니까 척추 손상에 대한 두려움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 척추 손상을 크게 보면 한 뭐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네. 첫 번째는 가장 흔한 게 뭐냐면 교통사고 후유증에 속하는 것 중에 가장 이거지만 척추 주변 부위의 손상이에요. 네. 사실 뭐 뼈 자체보다는 뼈를 지탱하고 있는 주변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나 힘줄 자체가 손상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척추 마디마디를 잡아주는 인대가 늘어나면 척추의 그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네.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을 느껴주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 뭐 등이 굽어지지 않는다 이런 증상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사격 충격으로 인해서 또 척추 뼈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하는 게 디스크잖아요. 그렇죠. 이게 밀리거나 터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평소 디스크 증상이 만약 살짝 있었던 분들 같으면 사고 충격으로 인해서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면 단순히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다리가 저리거나 힘이 빠지는 증상도 생기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무래도 미세 골절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육안적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척추뼈에 조그만 금이, 아주 미세한 금이 가거나 또는 척추 어떤 정상적인 곡선 자체가 무너지는 형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충격으로 목 근육이 긴장되면 우리가 일자처럼 일자목이 되는 거거든요. 이러면 장기적인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근육통을 넘어서 척추나 어떤 신경 손상이 생길 수도 있는데 네.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허리 같은 면은 허리만 있지 않고 엉덩이, 종아리, 발가락까지 아프다. 또 감각 자체가 남의 살처럼 느껴지다. 뭐 뜨겁고 차가운 감각이 둔해진다. 네. 또 뭐 힘이 빠진다. 또 드물게지만 이런 소변 보기가 힘들어진다. 이건 사실 좀 응급 상황이 되겠죠. 네. 네. 한의학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어혈로 설명되기도 하던데요. 그렇죠. 이제 어혈이라는 거 우리가 죽은 피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혈이라는 건 뭐냐면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쓸모없는 피, 이걸 뭐 죽은 피 그래서 얘기하는데 사실 뭐 교통사고 당시에 뭐 강한 충격으로 인해서 미세 혈관들이 터지잖아요. 네. 그럼 혈관은 그 피는 혈관 안에 있어야 되는데 터지면 혈관 밖으로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면 조직 사이에 맺히거나 또 혈액순환이 급격하게 정체가 되면 네. 이게 끈적끈적한 상태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맑게 흘러가야 될 강물에 어떤 충격이 떨어져서 물길이 막히고 웅덩이가 고이면 물이 썩잖아요. 네. 이 마찬가지 그런 상태가 새는 거죠. 네. 그럼 어혈을 교통사고 후유증의 특징으로 본다면요.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혈을 제거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한의학에서 관점에서 보면 이제 교통사고 후유증을 치료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어혈을 제거하는 거예요. 뭐 사고 충격으로 발생된 그 어혈을 방치하게 되면 통증이 만성화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원인 모를 증상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혈이 우리 몸 속에 남아서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또 손상된 조직이 회복되는 걸 조금 늦춰주고 네. 또 염증도 유발하거든요. 그러니까 기혈순환이 잘 안 되면 여러 부위에서 또 통증이 생기고 저리거나 무거운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고요. 네. 또 뭐 요게 다른 근육으로 갈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슴이 두근두근이거나 뭐 불안하거나 불면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혈은 이런 발생 초기에 빨리 제거하면 제거할수록 효과는 빠르고요. 시간이 너무 흘러서 이 어혈 자체가 너무 조직에 탁 달라붙게 되면 네. 치료 기간도 훨씬 늘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어혈을 제거하기 위해서 뭐 침이나 약침이나 부항이나 추나나 한약들을 복합적으로 이제 활용하게 되죠. 네. 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생길 수 있는 증상이나 이제 통증을 느끼는 부위가 다양하다고 하셨는데요. 통증의 특징도 있을까요? 뭐 주로 밤에도 아프다거나 하진 않나요? 교통사고로 발생하시는 분들은 대개 이제 목이나 어깨 이런 데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밤에도 아프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어혈의 특징이거든요. 네. 어혈이 발생되면 되게 특징적인 소견이 뭐냐면 낮보다는 밤에 통증이 심해진다. 그리고
통증 부위가 여기저기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고정되고 통증의 양상이 콕콕 찌른 듯한 느낌. 요게 이제 어혈로 발생되는 통증의 특징이거든요. 이게 이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밤에 통증이 심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멜라토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내 호르몬 중에 하나 이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어떤 통증의 주 원인이 되는 그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를 자극하는데 주로 밤에 분비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보다는 밤에 통증이 심하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오십견이나 허리 디스크나 퇴행성 관절염 있는 분도 마찬가지로 밤이 되면 통증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특히 또 뭐 움직이지 않고 자는 동안에 또 제자리를 벗어난 이제 디스크 주변의 근육이나 인대나 근막이 유착되고 무릎 관절은 딱딱하게 굳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기가 또 쉽지 않거든요. 치료가 궁금한데요.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한의학에서는 치료 기준도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이런 치료 기준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이제 교통사고 후유증을 단순히 통증으로만 보지 않고 또 사고 충격이 우리 몸의 전체의 균형을 어디에 무너뜨리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면 크게 이제 어혈을 제거하는 게 1차 목표고요. 두 번째 단계는 근육이나 인대를 복구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전신적인 어떤 불균형을 회복시켜주는 이런 원칙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급성기나 초기에는 사고 직후에 한 일주일까지는 어혈을 제거하고 염증을 억제해주는 그런 치료가 주단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약물을 쓰거나 우리가 피를 뽑는 스부항을 하거나 또 약침 같은 것들을 쓰고요. 그리고 어혈 단계가 어느 정도 지나면 충격으로 인해서 늘어나 있거나 또 미세하게 찢어진 조직을 회복시켜야 되거든요. 이럴 때는 뭐 기혈을 순환시키는 침이라든지 또 뜸이라든지 뭐 전기 치료 같은 것도 같이 병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고로 인해서 이제 척추 마디마디가 틀어졌을 때 요거 이제 잡아주는 그런 척추 정렬하고 전신 균형들을 회복시켜주는 거. 대개 보면 이런 경우는 뭐 사고 한 2주일 후에 이렇게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경우 우리가 뭐 추나요법이라든지 도인운동요법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의학의 치료는 아주 통증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가 아니라 재발하지 않을 만큼 우리 몸 자체 스스로 이들을 이겨낼 수 있는 회복이 될 때까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죠. 그럼 치료에서 어혈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면 기혈의 순환이 목표일 수 있다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어혈을 제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교통사고에 발생되는 재반 증상들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혈액이나 체액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어혈이나 담음이라고 얘기거든요. 이런데 이런 경우는 다 검사상에서는 나오지 않은 이런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만성화되면 또 치료 기간이 지나면 더 증상들이 심해질 수도 있고 효력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치료할 때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는 뭐 안정시켜주고 어혈 제거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혈 순환을 촉진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뭐 운동요법을 하든지 또는 후기 가면 기혈이 보충이 안 돼서 이런 현상들이 생기니까 기혈을 강화시켜주고 뼈나 관절 자체를 튼튼해주는 약물 치료도 하고 또 신경계통을 좀 다스려주는 그런 약물도 쓰게 되는 거죠. 교통사고 후 생길 수 있는 여러 증상들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좀 잘 살펴야 하는 부분이랄까요? 후유증으로 의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대개 보면 교통사고 후유증은 눈에 보이는 상처보다는 내 몸에 보이는 미세한 신호들을 잡아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는 뭐 검사해서 다 정상인데 본인만 느끼는 불편감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후유증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몇 가지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통증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통증 사고 직후에는 멀쩡하다가 2, 3일 뒤에 또는 뭐 일주일 뒤에 갑자기 어떤 부위가 아파지고 뻣뻣해지다. 그러면 100% 이건 후유증이고요. 또 낮에 활동하다가 잘 모르다가 이제 밤에 가만히 누워 있을 때 통증 부위가 쿡쿡 쑤시고 아프다, 욱신거린다. 요거는 어혈의 전형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단순히 근육통하고 조금 달리 뭐 저림감이 생기거나 발끝이 찌릿하거나 이런 경우는 신경 손상이 좀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머리하고 눈에 이상 신호가 생길 수도 있어요. 뭐 목뼈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위로 올라가는 혈류에 이상이 생기니까
뭐 뒷목이 땡기고 머리 전체가 찌끈찌끈할 수 있거든요. 네. 어지럽도 있고 네. 눈에 건조도 오고 또 이제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생겨서 소화도 잘 안 되고 가슴이 두근두근 걸 수 있고 또 뭐 간단하게 이제 스트레칭 같은 거나 고개 돌리는 움직임에도 네.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런 한 5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중에서 3개 이상 해당된다면 네. 요거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통사고 후 후유증에 대한 한의학적인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경희대 한의대 침구과 김용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박정현의 나의 하루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책으로 건강을 생각해 봅니다. 건강책 정보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온 가족이 함께 알아야 할 고령자 응급 대처법. 책 제목에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고령자 응급 대처법. 네. 중요한데요. 이게 그럼요. 나이가 들면 사실 여기저기 아프거든요. 네. 그런데 어디 아프냐고 여쭤보면 대개는 아이 괜찮아 라고 답변들을 하십니다. 그러시죠. 예, 이게 자식이 걱정할까 봐 그렇고요. 네. 괜한 부담을 줄까 봐 그렇고 그냥 아파도 아프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우리네 부모님 세대의 말씀이신데 네. 이게 바로 이 책이 탄생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책은 고령자는 아프다고 말하지 않는다. 라는 이 괜찮다는 말 뒤에 숨은 응급 상황을 빠르게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일종의 가이드북인데요. 네. 서울 아산병원 응급의학과 김준성 교수는 생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들의 곁을 지키고 있는 분이십니다. 응급의학, 네. 소생의학, 폐혈성 쇼크 분야를 연구하면서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느라 고민하고 있는 분인데요. 김 교수는 위급한 순간에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지식을 더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응급 상황을 오랫동안 지켜봐온 응급의학과 김준성 교수는 네.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문제로 뒤늦게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을 보면서 이 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셨군요. 고령자들의 응급 상황은 대부분 사소한 변화에서 시작이 된다고 그럽니다. 부모님이 평소보다 기운이 없거나 네. 잘 걷지 못하는 모습을 보통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든요. 나이가 많아서 그렇다. 오늘 좀 기운이 없으시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이런 아니란 생각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프긴 한데 어디가 아픈지 잘 모르겠다는 말도 맞긴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저기 다 아프니까 말씀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으신데요. 그래서 나이 들면 다 그렇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가장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렇죠.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뭐 요즘 뭐 저속 노안이 느리게 나이 드는 법이니 이런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건강해 보이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네. 사실 응급 상황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언제 어느 때 찾아올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네. 김 교수가 책에서 강조하는 건 고령자의 응급 상황은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대처만으로 예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네. 점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젊은 사람의 경우에는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것이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질환의 징후가 비전형적이고 애매해진다고 그럽니다. 아, 그렇군요. 가슴 통증을 안 느끼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노화 증상과 구분하기 어려운 이 모호한 이상 신호를 네. 제때 인지하는 게 사실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네. 하지만 꾸준히 관찰함으로써 이러한 심근경색의 골든타임을 빠르게 체크를 하고 후유증 없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알아야 할 고령자의 응급 대처법이 책을 통해 소개가 되고 있는 건데요. 네.
고령자의 몸이 보내는 미세한 전조 증상을 빠르게 감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자면 네. 뇌졸중 상황, 심장의 응급 상황, 낙상과 골절, 발열과 감염증, 또 소화기계의 응급 상황, 네. 호흡곤란, 어지럼증, 책에는 고령자의 주요 응급 상황별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요. 평소와 다른 고령자의 몸의 기능 변화를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과 포인트, 네. 그리고 이것이 응급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도 함께 책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초고령화 시대를 살고 있고 1인 가구도 많고 노부부만 사는 경우도 많잖아요. 생길 수 있는 이런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는 미리 알고 있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증상이 응급 상황으로 또 이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자는 편견의 결과가 결코 값없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연된 진단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쳐서 예후가 상당히 악화될 뿐만이 아니라 합병증 발생 위험도 증가하게 되고요. 네. 회복 기간도 함께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보통 고령자 응급 상황의 30%는 네. 나이 탓으로 여기면서 진단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사망률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고령자에게는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증상이 응급 상황의 시작일 수 있다라는 전제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대한응급의학회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응급센터 방문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가 15%이고요. 네. 응급실에 온 고령자의 36.5%가 입원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회복 능력과 예비 기능이 떨어지는 고령자의 응급 상황은 젊은 사람과는 매우 양상이 다르지만 사실 이걸 구분할 수 있는 사람도 상당히 드물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자는 네. 책을 통해서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풀어놓으면서 현장감 있고 생생하게 어떻게 이 응급 상황을 구분할 수 있을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만병의 근원으로 여겨지는 당뇨병, 네.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들은 생활 습관의 교정과 꾸준한 약물 복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네. 고령자들은 보통 병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두세 가지 네. 만성질환 함께 보유하고 있고 약도 또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드시다 보니까 어떠한 새로운 증상이 생겨도 이게 기존에 앓고 있던 다른 질병 때문인 건지 아니면 새로운 문제 때문인 건지 구분하기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저혈당 증상으로 이따금씩 어지러움을 느끼던 당뇨병 환자가 뇌졸중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 왔을 때 평소에 내가 어지럼증이 있었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네. 한참 뒤에 병원을 오는 경우가 많다. 이게 바로 이 고령자의 사소한 변화를 빠르게 체크하는 것이 중요한 지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저자가 응급의학과 전문이시니까 직접 경험한 사례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사례들도 책에 담겨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네. 한쪽 팔에 힘이 없어진 68세 박할머니 그리고 70세의 최할아버지가 있었어요. 네. 근데 비슷한 증상이었는데 박할머니의 보호자는 즉시 119에 신고를 한 반면 네. 최할아버지의 가족들은 그냥 조금 쉬면 나아질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약 2시간가량 경과를 지켜봤다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가족들의 대처법의 차이가 생사를 갈랐어요. 할머니는 55분 만에 병원으로 와서 혈전 용해제를 투여받아서 완전히 회복되었고 네. 최할아버지는 혈전 용해제 투여 시간을 놓친 탓에 반신마비, 언어 장애가 남게 됐습니다. 이 두 사례의 차이는 뇌졸중 초기 증상을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인식했는가의 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응급 상황에서의 판단과 대처가 환자의 예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인 거죠. 네. 몸의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그 결과는 생명과 직결됩니다. 네. 평생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고령자의 응급 상황이 눈으로 딱 보기에 응급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극적인 사건으로 시작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어떤 뚜렷한 통증이나 변화보다는 네. 평소와 다른 느낌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더 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호한 위험 신호를 포착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네. 최근 언제부터 이 증상이 시작되었는가? 네. 시기의 문제죠. 평소와 얼마나 다른가? 정도의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변화가 갑작스러운가? 서서히 진행되었는가? 양상의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기존에 수행하던 일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가? 기능의 문제인데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만으로도 응급 상황과 만성 질환을 상당 부분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평소와 다르다라는 보호자의 직관이 필요한데 사실은 평소에 함께 생활을 해야 이게 판단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이런 어떤 직관이 불가능한 상황, 그래서 고령자의 응급 상황이 상당히 위험한 경우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평소와 다르다는 보호자의 직관이 무엇보다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고 하셨는데 이러려면 좀 관심을 갖고 살펴보는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습니다. 가까이 살지 못해도 자주 전화 통화를 하거나 네. 질문을 통해서 이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해야 되는 이유인데요. 바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혼자 하실 수 있던 일을 갑자기 오늘 유독 힘들어 하신다던가 네. 아니면 평소와 비교했을 때 행동 속도나 목소리의 반응 속도나 이런 것들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면 응급 상황을 의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인지했다면 즉시 행동해야 돼요. 응급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네. 의학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망설임이다라고 책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로 응급실에 가도 될까라는 고민 때문에 행동이 조금만 늦어지는 순간 고령자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고령자는요, 젊은 사람에 비해서 네. 예비 기능,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능력이 네.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손상이라고 하더라도 훨씬 더 빠르게 몸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예를 들자면 젊은 사람의 뇌는 측부 순환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한 혈관이 막히더라도 다른 혈관을 통해서 어느 정도 혈류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네. 고령자들은 이러한 보상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네. 문제가 생기면 더 빨리 더 광범위하게 뇌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심근경색에 의한 심장 손상도 마찬가지인데요. 젊은 사람은 일부 손상을 받아도 네. 재생 능력과 적응 능력이 뛰어나서 기능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지만 고령자들은 한 번 손상된 조직이나 기능을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고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네. 뇌졸중으로 이렇게 손상된 뇌세포 쉽게 재생되지 않고요. 네. 심근경색으로 죽은 심장 근육도 나이가 들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판단하고 움직이는 골든타임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요. 최근 들어서 또 이 고령자들의 낙상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이 고령자들의 골절, 특히 고관절 골절은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이게 뼈가 부러지는 걸 넘어서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들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네. 통계적으로 고관절 골절을 당한 고령자의 1년 내 사망률이 무려 20에서 30%에 달하는데 이건 다수의 암 사망률보다 훨씬 높은 수치라고 그럽니다. 네.
자, 그렇다면 노인의 응급 상황을 빨리 알아채야 할 텐데요. 저자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뭘까요? 김 교수는 허비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네. 좀 기억하기도 쉽고 즉각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하나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뇌졸중 의심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패스트 검사라고 하는 겁니다. 네. FAST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기억하면 좋은데요. 네. 첫 번째 F가 얼굴입니다. 얼굴이 한쪽으로 처지는지 관찰하는 거죠. 네. 그다음 A, 암, 팔인데요. 한쪽 팔에만 유독 힘이 빠지는지. 그리고 S가 스피치입니다. 언어죠. 말이 어눌해지거나 발음이 부정확해지는지. 그리고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된다. 시간이 중요하다. 그래서 FAST라는 걸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응급실에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환자도 그렇지만 보호자도 너무 당황스럽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럴 때 환자 보호자들은 네.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해야만 하는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네. 일단 평소에 어르신들이 먹는 약에 대한 투약 정보를 의료진들에게 빠르게 제공하는 것. 네. 그리고 평소에 앓고 있는 기저 질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야 의료진들이 이 문제가 지금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네. 또는 서로 충돌할 수 있는 약물을 투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결국 이 책이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상당히 단순한데요. 응급 상황을 피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대비할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네. 적절한 대처를 통해서 더 나은 예후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준비는 뭐 엄청난 의학 지식이 있어야 가능한 게 아니라 명확한 판단 기준과 빠른 행동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데요. 네. 고령의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분이라면 또는 간병이나 돌봄을 경험하고 있는 분이라면 아니면 아직은 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언젠가 마주할 미래를 준비하고 싶다면 이 책을 가까이 두고 읽어보시는 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말씀 주신 대로 뇌졸중 의심 증상을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몸의 균형이 맞지 않은 비대칭이라든지 또 말이 평소와 다르게 어눌하다 싶으면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혈압약을 비롯해서 매일 잘 복용하고 있는지 전화로라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통 부모님들이 뭐 피곤하다, 입맛이 없다, 무기력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홍순철 씨는 부모님 뵐 때 눈여겨보고 확인하는 부분 뭐가 있으세요? 사실 제가 이 책 읽으면서 많이 찔렸어요. 아, 그러셨어요? 저도 이제 부모님과 따로 살다 보니까 네. 부모님께 자주 연락을 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해야 되는데 네. 뭐 바쁘다라는 핑계로 사실은 한 달에 한 번 뵙기도 너무 힘든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명절 때나 가야 이제 좀 비로소 좀 여유 있게 말씀을 나누고 어떤 관찰들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 네. 더 자주 좀 전화를 드리면서 아까 책에 설명드린 것처럼 네. 사실 전화 통화만 잘해도 아유, 그럼요. 예, 인지 기능이 어떠한지 네. 딴소리를 하는지 말 어눌한 것이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네. 제일 중요한 건 관심인 것 같고 자주 연락을 드리고 자주 상황을 체크하는 것이 뭔가 고령자들의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나마 보호자라든가 네. 가족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가까이 계신데도 사실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불편한 곳은 없는지 확인하는데 이런 부분 사소한 것들만 질문을 해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앞서 우리가 뇌졸중할 때 이 패스트 검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뇌졸중의 의심 상황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다양한 네. 어르신들의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이라든가 응급 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얼굴 표정이라든가 아니면 근육의 문제라든가 네. 아니면 말이 어눌해지고 발음이 부정확한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빠르게 판단하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응급 상황은 언제 어디서든 올 수 있습니다. 네. 이건 고령자건 젊은 사람이건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걸 누가 주도할 수 있는가는 네. 그 환자의 예우를 바꾸는 정말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고령자의 경우에는 적절한 대처만으로도 예후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사소해 보이는 증상이 응급 상황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책 온 가족이 함께 알아야 할 고령자 응급 대처법 소개해 주셨는데요.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잭슨스의 Walk Right Now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